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앤커입니다. 거의 1년 만에 이분을 다시 모시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직접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짝짝짝짝. 네. 저희가 그 2020년 네. 11월 말에 찍었더라고요. 아,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1년 만에 모신 김에 오늘 네. 그래서 영상을 한 두 편 나눠서 해볼까 하는데 첫 네. 번째는 이제 세계 경제부터 어떤 거시적인 관점 좋습니다. 먼저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산업별로 좀 어떤 트렌드나 전망을 하시는지 한번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좋습니다. 일단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2022년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상 코로나도 함께 하게 되는 위드 코로나로 다 같이 가는 해가 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정상화되는 거고 어찌 보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건데 네.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너무 멋있는 표현해 주셨고요. 역시 앵커님답게 그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결국은 다시 돌아가요. 네. 그러나 완전히 똑같진 않다는 거예요. 이 책의 앞부분에 그래서 어떤 타임즈 잡지를 이제 앞에 삽입했는데 네. 그 타임즈 잡지에 여기 보여드릴까요? Life is coming back, but it won't be the same. 오. 삶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네. 그러나 완전히 똑같은 방식은 아닐 것이다. 전 이걸 보고 질문한 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똑같이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놀랐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단적으로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전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 규모로 돌아가긴 하지만 네. 그러나 전혀 달라진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강조를 하고 싶은 표현이 네. 2020년에 여러분들이 많은 투자 의사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셨단 네, 말이에요.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대세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무엇을 샀어도 상승했던 이익을 봤던 제가 우스갯소리로 LG 화학이 그렇게 좋대 했는데 집에 가서 LG 뭐라고 했는데 해서 LG전자를 샀어도 그냥 오르는 그런 장이었잖아요. 너무 정확한 네. 표현이시죠. 그랬었던 장이었기 때문에 20년, 21년에 성공했던 그 공식을 가지고 22년에 똑같이 투자하면 그냥 쫄딱 망한다. 이렇게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를 들여다보시고 그에 걸맞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약간 기다 아니다로 네. 그러면 2022년에 어쨌거나 지금보다 상황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경제는 좋아지고요. 네. 투자 여건은 나빠집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경제 여건이 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건 맞아요. 네. 실물 경제가 엄청나게 회복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 여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20년은 그토록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던 시기. 네.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장 가파른 속도로 돈의 가치가 떨어졌던 시기. 네. 근데 이미 테이퍼링이 시작되고요.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생긴 것처럼 한국도 또 주요국들도 이미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요. 네. 이런 모습들은 뭐냐면 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주택이든 자산이든 혹은 주식이든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도 여러분 성공했던 시점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22년에는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축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공격적 투자 대상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나 뭐 세계 주요국들이나 네. 회복세는 비슷한 경로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다행인 건. 근데 우리나라를 이제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때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선진국 범주에 들어갑니다. 네. 소위 G10이라고도 불릴 만큼 선진국 범주에 분명히 들어가는데 소위 투자 대상이라는 관점에서는 네. 아직 신흥국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진국 중심으로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는 과정, 특히 미국 중심 달러화의 강세가 나타나죠. 그럼 달러화의 강세 속에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빠른 속도로 회수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차라리.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이 순매도의 과정이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네네. 22년에 이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네. 가장 두드러지는 그 특징 하나를 꼽으면 그게 불균형 회복이거든요. 이 불균형 회복이라는 말은 선진국만 회복되고
신흥국, 저소득국은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위드 코로나 초기 때 어떻게 그 탄력을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갈리는 거잖아요. 그거죠. 특히 선진국들은 위드 코로나 선을 하고 위드 코로나라는 그 개념 자체가 방역보다는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회복을 막 진작시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신흥개도국들은 백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다 구경을 못 했으니까 보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 보급의 불균형 때문에 경제 회복도 불균형한 거고 네. 22년에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선진국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선진국 권역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신흥국이나 개도국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은 IMF나 월드뱅크 모두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걱정인 게 지금 어쨌거나 미국도 그렇고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네. 뭐 뉴질랜드는 아예 우리 긴축으로 간다라고 못을 박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테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불균형이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더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신흥국 시장에는 어쨌거나 악재로 계속 작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정확하시네요. 걱정이거든요.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긴축적으로 전환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선진국 범주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흥국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신흥국들은 지금 무슨 경제 회복이 됐다는 거지? 이런 과정이에요. 맞아요. 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정말 난리도 아닌데 그런데 거기다가 신흥국들은 특히 브라질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3%대 물가 상승률을 10년 만에 기록하긴 했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2%가 안정 물가니까 네. 조금 높아진 거예요.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으니까 네. 그러면 금리를 인상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경제 회복은 전혀 안 됐는데 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낮은 금리가 필요한데 네. 물가는 또 높고 또 신흥국으로부터 이 브라질로부터도 자금이 미국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회수되니까 금리를 같이 인상하기도 어렵고 그냥 유지시키기도 어렵고 그리고 금리를 가장 먼저 많이 인상한 나라가 브라질이죠. 네. 예. 5번 넘게 인상했죠.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나오는 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망해가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은 견딜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도 받쳐준다면 네. 고물가가 그렇게 부담이 안 될 수 있어요. 성장한다는 네, 뜻이니까. 고성장 고물가일 네. 때는 성장한다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니까 네. 가격이 높아져도 그게 부담이 덜 돼요. 근데 문제는 저성장인데 고물가일 때 견디기가 힘든 거죠. 네, 네. 그런 상황이 소위 브라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딱 1년 전 이 자리에서 실장님께서 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건 아닌데 네. 대신 우려는 하고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대비는 해야 된다라는 말을 1년 전 딱 그때 얘기해 주셨었어요. 했었습니까? 그때는 근데 사실 야 무슨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인플레이션만 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때였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우려됐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네. 회복을 하냐 마냐 그렇죠. 약간 그 기로였잖아요. 그래서 착한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번 책에다가는. 착한 인플레이션이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제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고물가도 아직은 아니고 네. 그리고 저성장도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네. 근데 체감적으로는 저성장이고 너무 높은 물가죠. 그 뜻으로 그걸 쓰신지 모르겠지만 경제가 좋고 회복을 했대. 근데 우리 집 사정은 너무 안 좋아. 예. 그리고 막 비용이 높아져 그렇죠. 가니까 네. 장을 보려면 예. 뭐 산 거 없는데 10만 원, 20만 원씩 나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 체감적 물가 상승률,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지표상으로는 아직은 아니에요. 6개월 정도니까. 근데 체감적으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트럭 운전사 아저씨 같은 경우는 네. 요소수 폭등이 그게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주부님 같은 경우는 마트에서 매일 사던 양파나 오이 가격이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렇죠. 네. 나의 체감의 물가예요. 또 중소기업 사장님인데 철 스크랩을 이용해서 뭔가 공구를 만드세요. 그러면 그 철 스크랩 가격이 뛰면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인건비도 뛰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마다 체감하시는 물가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제 고물가로 인지하는 거죠. 네. 또 보통 그렇잖아요. 추석 근처에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농수산물. 그쵸, 농수산물 가격이. 네. 근데 지금 또 떨어졌잖아요. 보통 우리들은 오를 때는 느끼고 내릴 때는 잊어요. 내릴 땐 뉴스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감 물가라는 맞아, 표현이 맞아. 있는 거고 지표상으로도 사실은 농수산물 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올라가는 것만 인지하고 올라갈 때만 인지하기 때문에 네. 체감 물가는 그러한데 어쨌든 체감적으로 물가가 높고 내 소득은 안 늘어나니까 저성장인 거죠. 그러니까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 그게 딱 우리 경제에 맞는 표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영상에서 그냥 혼잣말로 되뇌었었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승률만큼 우리 연봉도 좀 높아지면 이런 걱정을 안 할 텐데 네. 우리 연봉은 그대로인데 자꾸 물가가 올라가니까 네.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경제는 회복이 되는데 네.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가별로 좀 까다로워질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에서 긴축으로 어떤 나라든 그렇게 하고 싶어서든 어쩔 수 없이든 가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나는 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네. 이게 좀 애매해진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안에서 몇 가지 투자 조언을 해드린다면 네. 지금은 단연 선진국 ETF 네. 혹은 미국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투자 관점에서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부동산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저축도 하시고 펀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 특히 이렇게 돈의 가치가 올라갈 때 금리가 이렇게 막 올라갈 때 네. 시중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이유가 네. 은행들이 앞다퉈서 경쟁합니다. 네. 특판 상품을 내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5%, 10%까지 나왔습니다. 이금융권에서는. 그러니까 1금융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5%까지의 특판 저축 예적금 상품이 나왔습니다. 자기 은행으로 그 예금을 수취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쨌든 돈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돈이 이동하고 있음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 돈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음을 주목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에서 5%벌 거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서 안정적으로 돈을 잃지 않는 그런 투자를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금리가 어느 정도 정점에 오를 때 네. 그때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 큰 그림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잠깐 여기서 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그리고 주식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현금 비중을 늘려라.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 A는 B로 가서 단순하게 질문 드렸을 때 네. 제일 좋은 건 그러면 달러 상품 사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해외 투자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지 못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공부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선택지를 좀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 조금 안정 추구형 투자자들도 있고 좀 네. 공격적 투자자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그런다면 공격적 투자자 관점에서는 미국에 투자하는 방식 조금 중간 정도 된다면 선진국 ETF 그리고 나는 완전히 안정 추구형이야. 그러면 마음 놓고 주식 투자 비중을 좀 줄이고 네. 현금 보유중을 늘리는 거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